조성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네,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자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되게. 지금 도시공학과에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마트 시티 학과라고 해서 네네.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BK21 사업 관련해서 생긴 이제 신설 학과인데, 예, 그래서 보통 알고 계신 도시공학과라든지 부동산 학과가 아니고, 예. 그렇군요. 그럼 아무튼 중대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저 학교 나오면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중대에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재 교수님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십니까. 뵙겠습니다.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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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교수님은 어떻게 한국말을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예,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좀 표현 안 되는 거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트랜스레이트를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진행을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또 질문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되면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십니다. 예, 그런데 발표할 수 있는까지 아니고요. 네, 저는 혹시 뭐 안 익숙하셔가지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세요. 네. 한국에 오래 사셨나 봅니다. 예.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시니까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일원 교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서일원 교수님이 오늘 못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찍 나가시는 건가요? 저는 일찍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카톡에다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곧 들어오신다고 네네네. 학회분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예. 네네. 네, 아마도 저희가 이 녹화본을 가지고 오후 전 시간에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는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녹음은 오후 시간에 하지만 실제 학술대회에서의 방송은 오전 시간에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윤 박사님은 예전에 한번 뵙지는 않았나요? 네. 네, 저는 교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네, 반갑습니다. 네. 뵀었나? 아니면 제가 글로 뵀었나?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근데 오늘 두 분 발표 주제가 너무 이렇게 재밌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게 많이 됩니다. 박종호 교수님은 그러면은 학위를 받고 시작을 하신 건가요? 지금 학위를 외국에서 받으신 건가요? 예, 저는 하셨나요? 이제 2019년 12월에 USC에서 졸업했습니다. USC에서 하셨구나. 예. 네.
그 같이 뭐 동기분들도 좀 많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니까 한국 분들도 많고 서희령 교수님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서희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서희룡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기 그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계시는 분들 다 인사 한 번씩 했어요. 네, 서 교수님께서 조금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시죠. 예. 예, 오늘 스케줄이 이렇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 저는 그 전남대학교에서 그 도시경제랑 지역혁신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그러니까 지역개발학회는 사실은 처음 이제 가입하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좋은 선배님들과 또 좋은 또 동료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 교수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수 있죠? 저 한 20분 정도 뒤에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20분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저기 일단은 질문지는 저기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 예. 그 브라운 교수님이랑 박 교수님은 받으셨죠? 그렇죠? 서 교수님의 네, 질문지. 네, 받았습니다. 예,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이제 녹화 중이었는데요. 아마 편집을 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까요? 이제 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죠. 아마 1시간 반 정도 녹화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시 5분이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는 3시 30분 정도 아니면 35분 정도에 끝내는 걸로 그런 일정으로 일단은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산업 클러스터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저희가 두 분의 귀한 발제문을 듣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는 분은 박정호 교수님이시고요. 지금 중앙대학교 BK21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스마트 도시학과에 재직 중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학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알란 브라운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알란 브라운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천연구원에 재직 중이신 조성윤 박사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의 김민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서일원 교수님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마강래라고 합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자가 두 분이고 토론자가 세 분이십니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니까 제가 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건데 발제 시간은 각 발제당 한 20분 정도 좀 맞춰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은 두 개의 발제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10분이라고 말씀드려도 15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은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의 세션을 잘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총평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주 짧게 저는 자장 입장에서는 좀 이런 토론자의 의견을 더 많이 듣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순서상 보면요. 박정호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알란 브라운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박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알란 브라운 교수님께서는 영어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영어와 한국말을 좀 섞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는 박정호 교수님께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누가 헤지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주제로 20분간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호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의 스마트시티 학과라는 곳에서 BK21 연구전담 교수로 근무를 하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도시계획 및 개발학 박사학위를 미국 USC 남가주 대학교에서 받고 포스닥을 1년 하고 올해 4월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한 반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Who hesitates to receive COVID-19 vacc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pandemic and pre-pandemic context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백신 불신, 그 백신 불신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미국을 대상으로 혹시 그 백신 불신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개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지역 환경적인 부분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연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고견과 코멘트 주시면 감사히 듣고 또 앞으로 계속 열심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제 연구 자체도 좀 많이 말씀드리고 많은 코멘트를 받고 싶지만 제가 사실 지금 푹 빠져있는 빅팬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 통계청 데이터인데 Household Pulse Survey라는 미국 통계청의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좀 제가 초반에 좀 많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 데이터를 알고 또 연구에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론 한국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이 Household Pulse Survey라는 서베이는 4월 23일, 작년 4월 23일이니까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된 자료인데요. 그때 한 번 조사되고 만 게 아니라 그때부터 2주 단위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9번의 이제 데이터가 릴리스가 됐고 그걸 저희가 모두 합체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은 오늘 11월 17일, 오늘은 지금은 잠깐 쉬는 기간이고 12월부터 다시 또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만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확진자, 많이들 익숙하신 그 확진자,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까지 일단 그런 fourth wave도 이제 이게 되지만 어떤 그런 확진자의 추세와 그 다음에 진한색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 검은 색깔 라인은 그 누적 그 백신 접종자 수입니다. 미국은 12월 13일에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늘 제가 하는 연구는 올해 1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대략 1, 2, 3월 3개월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 스크린 캡처는 이제 그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그 데이터 그 화면이고 가보시면은 이게 미국 18세 이상 그 성인을 대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조사된 것이고 통계청이 이제 11개의 Federal Agency랑 같이 힘을 빠른 속도로 합체해서 4월 23일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2주마다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전체 메인랜드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한 20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무슨 조사를 하느냐,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상단의 빨간색은 뭐냐면 이제 팬데믹 하드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생활 고충입니다. 생활 고충. 저 위에 뭐 인컴 러스부터 시작해서 뭐 실업난, 주거난, 대중교통 이용 패턴의 변화, 식량난, 교육난, 그다음에 뭐 가정의 그 익스펜디처가 좀 어렵거나 뭐 멘탈 헬스 아주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정신 건강. 그 외에도 다른 하드십도 있고요. 아래 초록색은 뭐냐면 이제 사실은 지역 정책이라든지 뭐 도시 정책 뭐 이런 이 생각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질문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과 어떤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에서 백신을 맞았는지, 백시네이션 자체, 그리고 안 맞았다면 맞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 헤지턴스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 긴급 생활 지원금인가요? 그 스티뮬러스 체크, 그다음에 실업 고용보험, 언임플로이먼트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소셜 시큐리티, 할아버지 할머니들 고령자들이 이제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를 혹시나 좀 미리 받거나 하지 않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등등 그 외에도 많은데 제가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 있으시면 이제 가셔서 데이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보시면 연구하시는데 참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듯이 완벽하지 않고 이제 좌측에는 이제 장점들,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하라면 저는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이 유일한 미국의 이 생생 기록이라는 거고 이 전체 기간에 대한 두 번째는 리얼 타임 근실시간 자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오늘 조사가 됐다면은 오늘 11월 17일에 대한 이야기는 데이터는 12월 17일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 4월 23일에 데이터가 처음 이 조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가 그때 포닥을 미국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거의 습관처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통계청 랩탑을 열고 통계청 사이트를 가서 새로 데이터가 나왔는지 보는 게 이제 하루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지난 1년 반. 그래서 나왔으면 제가 또 그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 데이터에 합체시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은 역시 이게 아무리 통계청이 발빠르게 11개의 페더럴 에이전시와 했지만 샘플 사이즈,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샘플 사이즈에 좀 한계가 있고 통계청이 자신들의 노하우로 빠른 속도로 설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널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람에 대해 계속 물어보는 형식이 아니고 매번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계속 합친다는 건 패널 데이터가 아니고 풀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는 연구 데이터로서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저의 이제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한국과 달리 이제 물론 한국도 이제는 접종률이 많이 올라갔고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올해 초만 해도 백신 자체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 미국은 영국이랑 두 나라는 이제 백신 시장을 선점하면서 진작부터 백신 공급량 자체에 있어서는 물론 처음에는 조금 그 지연된 느낌이 있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백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종을 가지고서 빠른 속도로 공급량을 늘려가는데 사실 그런 미국이 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데 발목을 잡았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백신 불신. 이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자 자유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백신 불신, 사실 백신 헤지턴시 아니면 백신 mistrust, 백신 distrust 사실 랭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저는 백신 헤지턴시를 백신 불신으로 일단은 해석을 했고 이건 사실은 이게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과 함께 새로 등장한 현상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WHO에서는 이미 전 세계 이 인류의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이미 백신 불신이라는 것을 꼽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몰라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건 새로운 문제가 전혀 아니고 단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회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도시와 지역 간의 어떤 격차라든지 큰 그런 문제들을 들여다본 데 있어서 이 백신 불신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연구는
그러한 어떤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안 맞았다면은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에 대한 의향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나의 주변 이 지역적인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백신 불신에 대해서는 이제 저만 연구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미 나왔고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스크린 캡처 보시는 것처럼 백신 불신 아니면 백신 헤지턴시 아니면 백시네이션 레이트라는 두 개의 그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이 웹사이트는 제가 지금 아까 소개드린 그 가구 펄스 조사, 하우스홀드 펄스 서베이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2주마다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 보시면은 그 백시네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그 질병통제관리센터 CDC에서 나오는 그 오피셜 백시네이션 레이트랑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설문조사의 결과니까. 그렇지만 100% 수치가 일치하진 않지만 트렌드는 아주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 헤지턴시 같은 경우에는 CDC에서 별도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우스홀드 펄스 서베이가 아주 유니크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리터처 리뷰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백신을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안 맞았을 때 맞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헤지턴트한지 헤지턴트하지 않은지 이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 중에 인구, 데모그래픽, 소시오 이코노믹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메디컬 인슈런스, 사실 코비드-19 백신은 보험이 전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자신이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코로나 백신 만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 의료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백신에 대한 제너럴한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내가 코로나 이미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사실 코로나가 이미 확진 이후에 완치된 어떤 기존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또 이제 코로나 그 감염 여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C 같은 경우에 이제 정말 요즘 많이 얘기되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 말고 전 트럼프 정부 때 이제 백신 관련된 미스인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디스트러스, 그 정보에 대한 불신, 그것이 또 백신의 불신이 이루어지고, 또는 아니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 백신의 불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좀 불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개념들이 혼재되고 있는 걸 좀 지금 선행 연구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모크рат이랑 그 리퍼블릭 간의 정치적인 그 성향의 차이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사느냐, 도시냐 농촌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리서치 퀘션은 첫 번째,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누가 백신에 가장 헤지턴트할까? 두 번째는 그 헤지턴트한 그 태도가 그 개인의 성향뿐 아니라 지역 차원의 스테이트 차원에서의 어떤 변수들과도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이 있다면 그것이 혹시 어떤 특정 인종 그룹, 인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정의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연구를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어서 좀 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트렌드 그래프입니다. 제가 두 가지의 종속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을 쓰고 있는데, 검은 색깔 빠르게 올라가는 건 일단 백시네이션 레이트,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yes, no. 그래서 일단 1월 초만 해도 12월 13일에 미국 백신 시작했으니까 사실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태니까 10%. 그렇지만 이미 3월 중순 넘어서면서 60%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백신 헤지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아직 안 맞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그게 분모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분모인데, 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나는 백신이 뭔가 그 헤지턴트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자로 잡혀서 지금 대략 한 40% 정도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는 거, 이미 40%대였다는 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신 맞은 사람이 10%밖에 안 됐던 상황에서도 40%였고, 많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40%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턴시 자체가 지금 어떤 그 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제일 좌측에는 미국 전체의 평균치고,
50개의 줄을 4개의 센서스 리전으로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약간 빨간색 그 컬럼들은 뭐냐면 이제 백신 헤지턴시입니다. 그래서 백신 헤지턴시가 어디가 높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웨스트 같은 경우는 와이오밍,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와이오밍 주, 아니면 노스 다코타, 그다음에 미시시피 같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지턴시는 상당히 높은, 지금 와이오밍 같은 사례에서는 70% 가까이 헤지턴트하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곳은 낮고, 만약에 되면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가 안 돼요. 근데 검은색으로 표현된 이건 뭐냐면 백신 접종률입니다. 접종률은 그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플랫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특정 주에 얼로케이트 할 때 백신을 그 집중시키지 않고 고르게 분포를 시켰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률 자체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헤지턴시는 대조적으로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들이 그 헤지턴시의 그러한 지역 간 차이와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그 어소시에이션 가질까를 했을 때 총 24만 샘플을 가지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에 대해서 한번 미국 전체에 대해서 모형을 구축해 봤습니다. 모형은 그 멀티 레벨로 하면서 1레벨은 individual household 레벨이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그 state 레벨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 데이터의 한계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라든지 카운티 아니면 시티 단위에서의 그 지오그래픽 변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한계점인데 그래도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게 이 스테이트 레벨이라서 그걸로 이제 레벨 2를 구성하고 로지스틱 모형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변수는 종속 변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맞았으면 1, 안 맞았으면 0고 헤지턴시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맞을 생각이 있냐 했을 때 5가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definitely get a vaccine이라고 해서 not hesitant, 아주 확신에 차서 맞겠다고 하는 사람만 헤지턴트하지 않다고 봤고 조금이라도 망설임이 있으면 헤지턴트하다라고 일단은 이항 변수로 구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벨 1, individual and household 레벨 배리어블이 있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스테이트 레벨입니다. 그리고 household pulse surve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주마다 때문에 그 2주마다를 fixed effect로 잡아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15개의 largest metropolitan area, 가령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같은 15개만 그 15개만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사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스테이트 레벨을 넘어서는 어떤 큰 대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혹시 백신 헤지턴시가 강해지거나 약해질까봐 그것도 고정효과, 픽스드 이펙트를 넣어봤습니다.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좌측은 이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어떤 높은 백신 접종률과 관련된 변수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고령자분들, 그리고 여성, 그다음에 에이시안, 그다음에 결혼을 한 경우 등등등 이런 경우에 일단 그 에듀케이션 수준이 높고 인컴이 높고 이런 경우에 일단은 백신을 더 맞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헤지턴시는 대부분 반대였습니다. 100% 반대는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면 젊은 층은 거리낌이 높았고 non-Hispanic 블랙이 인종적으로는 가장 거리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수준이 낮고 인컴이 낮을수록 이제 거리낌이 더 컸습니다. 그러한 레벨 1 변수와 또 별도로 레벨 2에서도 첫 번째 그 모형 결과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 불신인데 백신 불신에 초점 말씀드리면 가령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의 그 정치적 성향이 그것은 그 저희 바로 얼마 전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제가 이제 리버럴과 그다음에 컨serva티브로 이항 변수를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리버럴한 곳에 살수록 헤지턴시가 낮아진다라고 예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는 크게 연관이 없었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헤지턴시가 낮게 나타났다. 정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더 백신에 대한 어떤 맞으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일단은 다른 이제 백신 팬데믹과 관련된 변수들도 이제 추가를 해봤는데 백신 이제 공급량이 많을수록 이게 조금 약간 조금 퍼즐인데 약하지만 백신 불신이 커지는 그런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조금 더 변수를 제가 좀 열심히 뜯어보고 있고
또 하나는 백신 커버리지 인덱스 같은 변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인데 백신과 관련해서 주 단위, 스테이트 단위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값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움이 클수록 헤지턴시가 커진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어쨌든 스테이트의 어떤 변수들과 주요한 변수들과 레벨의 변수들과 혹시나 인종 간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봤을 때 이제 빨간색 박스로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A시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백신 접종 부신이 더 낮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이제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백신 불신의 이제 높낮이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인터넷 결과는 사실은 서희령 교수님도 코멘트 미주셨지만 지금 아직도 계속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과들이 조금 카운터 인투이티브하게 조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더 발전을 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백신의 공급, 서플라이 측면에서 공급의 롤아웃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자체의 폭을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어쨌든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권에 있어서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런 주변의 주단위에서 또는 빌트 인바이러먼트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도 저의 연구에서는 저도 무관하지 않다. 적어도 관련이 있다. 인과관계는 아니더라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인에 대한 어떤 캠페인, 교육뿐 아니라 지역적 컨텍스트에 있어서도 그 고려한 어떤 정책, 전략을 취한다면은 좀 더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면서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조문헌이고 또 제가 관련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페이퍼들도 또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발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학 연구로서 이게 사실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면은 의학 저널에 실려도 괜찮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학에서도 이제 이런 접종에 좀 헤지테이션을 누가 가졌는지,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의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알란 브라운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브라운 앨런이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연구교수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 박사학위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제 영어로 바뀝니다. So today my presentation is going to be about a study that myself and my colleagues are doing. And we particularly wan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But there's quite a lot of previous research on this, and we wanted to test this on a specific demographic segment of the population. So we chose social economy participants for this. And we also looked at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So just an introduction. So why is social capital important at the neighborhood level? So social capital is both generated and employed at the local level. So very commonly in the context of social capital accumulates through contacts between people, and
often these occur at the local level. They also receive instrumental benefits from social capital and emotional benefits, and these are also often at the local level. Now, related to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this could differ depending on individual factors as well as contextual factors. Previous research also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s likely to differ depending on the demographic group, so heterogeneous group factors. And this could be characteristics in a group such as their socioeconomic status. It could also be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age, for example. However, there's a gap in research on participants of the social economy. So it is hoped tha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se social economy participants may make them different from other groups, and through this we can research and understand these differences. Now, I have a Korean definition of the social economy. So the social economy encompasses all economic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actors that strive to generate social value through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on the basis of cooperation and self-help among these actors or members. So this is how we defined social economy participants. Now, our objectives here are twofold. First, we want to test the effect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Second, we wanted to understand the differing effect of individual level and contextual factors. Now, our research, we're in the starting stages, so this is preliminary research. Our second objective at a later date is to try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effect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and to do a comparative study. But for this study, we're only looking at participants, not non-participants. Now, based on the literature, subjective well-being is defined as a person's cognitive and affective evaluations of his or her life, which could be seen or looked at as a person's rational and emotive evaluations of his or her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is linked to many different positive outcomes. These include better health, better quality of life, and also economic considerations. Subjective well-being is also part of the broader construct of quality of life, but it focuses on each individual's subjective evaluation, how they rate their own situation. And this has resulted in some criticism that it could lack in validity and reliability. However, one advantage of this, of subjective measures, is they give individuals a voice. They can decide for themselv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y are happy or satisfied with their lives.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criticisms that it's lacking in validity and reliability, retest reliability has been measured at different points in time by the scholar Boarini, and it's shown to be high. It also has a high level of face validity. Furthermore, subjective well-being is supported by other objective measures which proxy for it. So it shows convergent validity. Generally, also, when we look at subjective well-being, it is a combination of two different components, and one is happiness, the other is life satisfaction. Regarding neighborhood social capital, so in the general sense,
social capital is often measured either at the individual level, as individuals' different connections and their sense of their level of trust, their level of norms and participation. But it can also be measured at the neighborhood level. And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ffect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both psychological and instrumental mechanisms. So from a psychological perspective, social networks can serve as social support. They can protect individuals from the effects of stress, and they can also produce a sense of belonging. Instrumental support is the real life, tangible assistance that others may provide. And this includes, for example, help with taking care of a child, information related to services in the area, and monetary help.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s probably dependent on the constituent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which we'll get into a little bit later. Also,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individual and collective factors. And for our hypothesis, we hypothesize first that a first component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sense of belonging, the higher this is,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e second one relates to social cohesion, which is a second component of the construct of subjective well-being. And we hypothesize that the higher its level,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en the third constituent,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trust,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finally,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he higher the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Now, related to our data and methodology, the data we use comes from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nd the English translation is a survey of local resources to construct a local social economy ecosystems system. And this was carried out in 17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with a sample size of about 33,000. And we use this for individual level variables. Then the second source for our survey, for our data, is the Korean Statistical Organization, KOSTAT, and we use this for our area level variables. So our variables include our dependent variables, subjective well-being, 4 social capital variables, which are, neighborhood social capital variables, which are sense of belonging, social cohesion,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We've got some individual level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 sex, household form, and residential duration. Then we've got 7 area level variables, which are related to population, the labor market, and housing. And we formul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as follows. So subjective well-being is a function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It's a function of individual neighborhood social capital, individual demographic factors, individual residential factors, which include duration of residence and the type of residence and the structure of the household. Then the area level variables. And we formulate neighborhood social capital as being
comprising of belonging, social cohesion, social trust, and social participation. So here are our regression results, and I'll move on to the next slide, which explains them a little. So just firstly, with regard to social capital, we found that all the different neighborhood social capital variables, excluding volunteering, which was social participation, all these were significant. At the individual level, age, sex, and residence in the form of living in an apartment, and 2 household structure variables, being living in a household with 2 members or greater than 2 members, were significant. And the area level variables, the ratio of seniors was significant. The per capita GRDP was significant. Private sector consumpti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proportion of irregular workers. So for hypothesis 1, we found that this was a valid hypothesis. As with hypothesis 2 and 3, however, we concluded that hypothesis 4 was insignificant. And related to contextual variables, so at the individual level, the older the person,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have a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Regarding sex, males were likely to have a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Those who lived in apartments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households with 2 members or greater, so not single person households,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regarding the area variables, so firstly, an area which has a higher level of seniors living in it, the individuals living in that area had a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areas with a higher per capita GRDP, individuals there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reas which had a higher level of private sector consumption, also this was related to individuals having a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connected with, in areas which had a higher level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re was a low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for individuals, and areas with a high level of irregular workers had a higher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for individuals. Now, some of these results were expected, but others were not. So for our discussion, here we showed that, as in previous research, neighborhood social capita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nd so this is for those individuals who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y. However, for thes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y, social participation in the form of volunteering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At the individual level, apartment residents have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than house dwellers. At the area level, the ratio of older adult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Per capita GRDP wa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Then we had these results could quite easily be explained and were more expected. For example, at the individual level, apartments residents have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than house dwellers. Now, this could be because
the people living in the houses, in areas with lots of houses, living in houses, they might be older residents with a lower socioeconomic status. Professor Saw commented that perhaps residents of apartments, they have a stronger community. But however, the number 6, the unexpected results were the higher the level of private sector consumption,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irregular workers. And these might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Now, finally, just to conclude, this is repeating what I said before, but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social capital for social economy participants. So it's important to have policies which would build a sense of belonging, social cohesion, and social trust at the neighborhood level. It also reaffirms need for policies to address neighborhood decay and to try and renew the demographic mix in neighborhoods with respect to age. And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look at the unexpected results. Now, a few things, something that I mentioned, this is preliminary research, and we're looking at extending it to comparing social economy participants and non-social economy participants. Also, the analysis method was also preliminary, and we're looking to develop it more. So some extra limit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like I mentioned, the analysis method should be revised. The data set was not fully inclusive of Korea. And also the individual level control variables that were available were not a very comprehensive set of control variables. Okay, well, that's the end of my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실 저희 지역학 연구에서 그 SWB, 지금 Subjective Well-being에 대한 어떤 그런 삶의 질 연구, 그러니까 Life Satisfaction이나 아니면은 뭐죠? Happiness와 관련된 어떤 그런 척도로서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지역학에서는 좀 덜 사용이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다루어 주셨고요. 또 하나가 소셜 캐피탈에 관련된 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점점 저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럴수록 저희가 이제 잃어가는 것들, 자꾸 잃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변수인데, 그 두 가지 변수를 변수의 중간 링크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담은 연구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발표 굉장히 시간을 그래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의 이제 우리 디스커션트가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조성윤 박사님, 김민재 교수님, 그 다음에 서일원 교수님 순서대로 하되, 서일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잠시 다른 일로 잠깐 다른 일을 보고 계시는 어떤 그런 중이기 때문에 서일원 교수님의 코멘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 파일로 답변을 해주실 때 띄워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띄우겠습니다. 서일원 교수님 할 때는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코멘트에 대한,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 세 분의 코멘트와 퀘스천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듣고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윤 박사님 께서 이 발제 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 주시겠습니다. 네, 조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아주 잘 들립니다. 네, 오늘 하여튼 두 분 박사님들에게 일단 굉장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제가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감히 제가 무슨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분 덕분에 제가 오늘 좋은 공부,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박정호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구 주제여서 제가 그 인천연구원에서 지금 재난안전 분야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보내주신 논문을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그 시의성 있는 연구 논문하고 발표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논문을 보니까 어떤 선행 연구 조사라든가 뭐 자료 분석과 해석, 그다음에 뭐 결론에 대한 논의, 그다음에 연구 한계에 대한 고찰까지 이렇게 연구 주제를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이 굉장히 명료하고 또 굉장히 체계적이어서 나중에 이거 이제 그 이 녹화 학회 발표를 시청 또는 청취하시는 많은 어떤 그 학생분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에게 좀 좋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디테일한 연구 내용보다는 조금 연구 도입부하고 결론 부분에 관련된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서론 부분에 그 제시된 그 코로나19 그 백신 헤지스턴시의 의미를 한번 조금 되짚어 보고 싶은데요. 박사님께서는 이제 본 연구를 그 백신 헤지스턴시를 백신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또는 거절하는 행위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실 지극히 자발적인 행위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독자적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19 백신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느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 굉장히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 불가피하게 또는 부당하게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백신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접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는 그 두 개의 질문이 걸러내지 못하는 비자의적 거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저질환자나 만성질환자나 임산부 또는 뭐 불법 체류자 등도 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이 백신 헤지스턴시 레이트 중에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백신 헤지스턴시는 지금 백신 불신으로 번역해서 제목을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백신 불신을 포함하는 백신 거부라는 용어라는 것을 좀 염두하고 그 중간에 낀 사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 의학적인 측면은 잘 모릅니다만 앞서 언급한 그런 기저질환자나 임산부에 대한 백신 효과는 현재 의사가 보증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손해보다는 이득이 크다라는 식의 다소 모호한 그 지금 대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내리는 거부 결정을 자발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백신 접종률이 막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거부율이 계속 일정하다는 것은 어쩌면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집단 면역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을 탈피하고자 이렇게 추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를 맞지 않고 거부하는 결정을 어떤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를 한다거나 혹은 정부 정책에 되게 그 비협조적인 이기주의 행태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군데군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백신에 대한 모든 정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런 어떤 뭐 데모그래픽 또는 소시오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로 대변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진정한 감염병 취약계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요새 저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상회복 추진단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방역 패스, 뭐 접종자 확인증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데 많은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절대 다수를 위한 어떤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론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그 연구에서는 그 younger age, female, non-Hispanic black, 그 다음에 unmarried, 그 다음에 뭐였죠? lower education, lower income 등을 이제 전형적인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혹은 뭐 marginalized, disadvantaged people의 경향으로 보고서 이들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재난안전 사각지대나 그 재난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럼 이들의 초점을 맞춘 정책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지금 분석에 사용된 그 드러난 사회경제적 취약 지표를 통해서 결국 이들의 의식 수준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 취약계층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육과 홍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것이 모두 그들이 가진 여건과 환경의 불안정성 때문이고 그들의 의식 수준 향상만이 대안이다라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결론으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본 연구가 가지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가치이고 굉장한 성과가 이 재난으로서 이제 분명히 재난이죠. 이 재난으로서의 감염병을 논의하면서 어떤 그 피지컬 벌러러빌리티 뿐만 아니라 소시오 이코노믹 벌러러빌리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감염병을 재난으로서 어떤 겪어본 사례도 없었을 뿐더러 모든 재난 관리라는 것은 주로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시오 이코노믹 그 인디케이터를 활용한 이런 접근은 사실 최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문이 가지는 우수한 성과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유형의 재난에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주어진 그런 물리적 환경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회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다양한 사회경제적 디스패리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뭐 환경정의, 사회정의 측면에서 이 재난 피해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재난 불평등의 논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발전적인 논의의 결과가 결국은 의식 수준의 문제다. 그로 인해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귀결로 가는 안타까운 사례를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이렇게 가는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역할과 책무에 대한 논의를 결여하고 이런 것을 진행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들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는가, 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재난 취약성을 앞서 말씀드린 어떤 피지컬 벌러러빌리티하고 소시오 이코노믹 벌러러빌리티를 넘어서 이제는 인스티튜셔널 벌러러빌리티에 대한 논의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들은 백신을 왜 불신하는가? 라는 질문은 의사결정의 원인이 취약계층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되는데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백신을 불신하게 만드는가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의사결정의 원인이 사회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뭐 무분별한 어떤 거짓 정보의 확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백신 이런 어떤 접종 사망자 원인 분석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든가 하는 뭐 많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그 백신 헤지스턴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들이 왜 그렇게 도출되었고 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보다 조금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향후에 더 이어진다면 아까 마강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 도시 사회를 넘어서 의학을 포괄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서두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논문의 완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결과 뒤에 가려진 조금은 더 주의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려보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좋은 연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19가 어떤 만들어낸 어떤 다양한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다각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회적 담론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또 유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정책적, 제도적으로는 또 어떤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박사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데모그래픽 또는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우리 네이버후드에 어떤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마 교수님도 아까 한참 강조해 주셨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특히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그냥 한국어로 생각을 예.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일단 결국 이제 본 연구에서 앞서서 제가 아까 보니까 사회적 경제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자원 조사 자료가 이렇게 굉장히 예. 중요하게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료의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은 설문의 대상이 누구인지, 모집단 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설문에서 어떤 사회적 sense of belonging이나 cohesion, trust, participation의 가치를 이 설문에서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조사의 어떤 질문은 무엇이었고 답변의 선택지는 무엇이었는지 등이 조금 더 제시가 된다면 이게 이제 변수로서의 타당성이나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논의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컨트롤 베리어블스의 선정 기준과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디비주얼 요소하고 스페이셜 또는 리저널 요소를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이들이 중요한 변수로 선정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educational level이나 occupation, disabilities, 뭐랄까요, cultural disparity, religion 등은 왜 고려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논의의 대상이 지금 urban neighborhood인지 아니면 suburban 혹은 rural neighborhood인지 등과 같은 어떤 질문에 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응답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연구에서 우리가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제한된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에 개연성 부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커션으로 제시된 것 중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아파트 거주자가 일반 주택 거주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어떤 수준의 아파트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변수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어떤 명료한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핏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이제 통계에 기반한 분석입니다만은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 거주자가 어떤 뮤추얼 커뮤니케이션이나 교류를 통한 어떤 소속감과 결속력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제한된 변수와 변수 선정의 합리성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결과의 신뢰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자면, 예. 우리가 이 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보다 다각적인 그룹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physical or environmental factors가 있을 것 같고요. economic factors가 있을 것 같고, cultural factors, demographical factors, 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institutional factors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의 variables를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변수 선정에 대한 조금의 합리성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보다 조금 이거는 좀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보다 사실은 이번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이 서브젝티브 웰빙이 가지는 좀 근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 서브젝티브 웰빙이 라이프 세티스팩션과 사실은 동등한 개념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요소이기 때문에 몇 가지 구성 요소가 가지는 가치의 정량적 합으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sense of belonging, social cohesion, trust, participation을 합한 것이 삶에 대한 만족도이다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 이런 뭐 다시 말씀드린 사회적 소속감, 뭐 결속력, 신뢰도, 참여도 이런 거 이외에도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지역의 안전성이라든가 뭐 제도적 복지 수준이라든가 문화적 혜택 정도 등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초반에 15분이 거의 다 돼가는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그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이 다각적인 고민을 조금만 추가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브젝티브 웰비잉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개인적인 혹은 그 지역적 차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베이직 휴먼 라이츠로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줘야 하는 절대적 가치의 문제인지를 그 판단 기준을 잡는 것에서부터 그 영향 요인을 좀 다각화해서 수집하고 좀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도출 결과가 가지는 아까 unexpected 어떤 question이나 딜레마들을 다시 논의해서 수정 보완된 방법으로 다시 분석을 해본다든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 박사님께 다시 한번 좋은 연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기 조동윤 박사님 코멘트 해주신 내용이 두 분 교수님들께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발제문 미리 또 검토해 주셔가지고 주신 내용이라 저도 조 박사님 의견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커멘트, 그 다음에 퀘션은 인제대학교 김민재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정희 교수님 뭐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마 교수님께서 이게 의학 논문으로도 손색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가 저희 대학이 이제 의과대학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하고 이 공간상에서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룰 수 있는가라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 굉장히 시적절한,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적절한 연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려주신 이제 하우스홀드 펄스 서베이도 들어가서 보고 같이 또 공유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이게 유용한 정보일 테고요. 앞으로 아마 방역 체계 구축에도 뭐 여러 함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이 그 리터러처 리뷰하시면서 5가지 요인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연구 진행 과정에서 그 5가지 변수들을 충실하게 좀 담기 위한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조성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서베이 한계,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의 스트럭처 상에서 아마 로스가 생기는 부분들은 뭐 익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아마 박 교수님 처음 리서치 퀘스천 자체가 일정 부분 또 갈등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이제 백신을 보고받은 정부의 입장과 거기에서 이제 헤지턴시를 하는 개인의 갈등을 조금 들여다보고 싶어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느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연구에서 이게 개인의 정책 수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인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셨던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백신 접종 큰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여주신 자료 중에 이제 남부의 이제 앨러버마 같은 데 가면 접종률이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인가요? 트럼프가 거기 가서 이제 백신을 맞자라고 했다가 막 그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야유를 받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리버럴 외치고 끝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역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인식 저항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변수를 뭐 더미식으로 넣은 것 같은데 리버럴과 컨저버티브에 대한 구분도 좋을 텐데 이것들을 좀 구체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자료 구득이 용이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이제 정치적 분야로 좀 더 확대해 보면 더 재미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석 자체는 공간상에서는 지금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마 공간적으로 정치 지형상 이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나 저항이 아마 도드라지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공간 정책이나 향후에 정책을 펼치는데 여러 함의들을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함의까지 도출해 주신다면 뭐 여러 부분에서 요긴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연구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브라운 교수님 연구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성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큰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경제, 사회적 자본, 뭐 주관적 웰빙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역혁신 사업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들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이유로 다학제 간에 걸쳐서 굉장히 단골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발전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제 도출하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간 정책에 이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뭐 지역 개발이나 재생이나 혁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가 궁금해한 것들을 이제 조성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석에 대한 문제도 조금 예컨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거주자의 주관적 행복도가 높다. 이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연구를 발전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드리고 싶은 제언이 이미 이제 결론에 제언을 하셨는데 네이버드 디케이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여다보는 연구에서 지역 사회에서 폐쇄적 집단주의에 대한 연구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외형상으로 보면 사회적 자본이 공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지역 성장이나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라는 연구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잘 걸러내야 그것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자본인지 혹은 반대로 사회적 자본을 저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벽인지를 걸러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연구자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뭐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나 이제 조 박사님 하셨던 말씀에 연이어서 뭐 예컨대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역 내 자원들을 좀 연계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신 연구들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연구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재 교수님도 역시 두 분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또 향후 더 발전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일단 이제 두 분의 연구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셨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또 조언도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세 번째 토론자는 서희롱 교수님인데요. 서희롱 교수님은 미리 혹시나 좀 미리 나가실 수 있어서 이렇게 커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커멘트를 제가 좀 공유를 좀 하면서 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요. 서희롱 교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박정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을 하셔서 사실 yes, no로 하시거나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니면 헤지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특히 두 번째 분석과 관련해서 아예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 no hesitation, 그 다음에 hesitation, 그 다음에 resistance로 해가지고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로지스틱이 아니라 멀티노미얼로 가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인종에 관련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인종과 그 다음에 political ideology의 어떤 인터랙션을 조금 더 여기에 고려를 한다라면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대한 좀 인터프리테이션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코멘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서일원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브라운 교수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코멘트는요, 이제 분석 기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브라운 교수님께서 preliminary study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이게 이제 지금 progress 하고 있는 어떤 in progress 상태인 어떤 그런 논문이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런 OLS 기법도 좋지만 하나 제안을 해주셨어요. 뭐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EM 모델이라고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러 variables들을 latent variables로 묶어가지고 하는 어떤 그래서 이런 latent variables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좀 이렇게 놔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우리 토론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아파트먼트 레지던트에 대한 이분들이 이제 다른 주거 형태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SWB가 좀 높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아파트 거주민들이 이렇게 좀 closer relationship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해석상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또한 조금 더 인터프리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세 분의 코멘트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데요. 한 5분 정도씩 우리 발제를 맡아주신 박정호 교수님 5분, 그 다음에 브라운 교수님 5분 정도로 지금 토론자들의 코멘트와 질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짧게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의 강의를 제가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은 저희 조성현 박사님의 코멘트에서는 가장 먼저 사각지대. 사실은 제가 지금 진정한 어떤 백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좀 고민이 사실 저한테 부재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드는 것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설문의 변수들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그 조중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단순히 백신에 대한 질문, 그 두 가지 질문 말고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관련된 데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임산부 등등등 그런 취약계층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잡아내서 그걸 잡아낸 걸 합체시킨 종속 변수, 디펜던트 베리어블 가지고 동일한 모델을 돌렸을 때 혹시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까? 요거 자체도 지금 사실 생각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오늘 회의 마치고 나서 좀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큰 그림 세 가지 제가 사실 그 정책적 함의 부분이 지금 글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셜 이코노믹 버너러빌리티랑 그다음에 피지컬 버너러빌리티 말고 인스티튜셔널 버너러빌리티 컨셉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그것은 어쩌면 더 깊이 내재되어 있고 깔려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제가 공부를 해서 정책적 함의 부분에 넣는다면은 좀 더 제가 더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더 많은데 시간 때문에 두 가지 제가 너무 감명 깊은 두 가지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김인재 교수님도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또 그 학교에 계신 그 이제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최근에 공간의 역할 논의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계속 국토연구원의 이제 공간정책, 코로나 대응, 감염병 대응 공간정책 연구에 제가 도시연구본부의 박사님 연구에 미국이라든지 영국 사례조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공간정책 했을 때 사례를 찾는데 제가 좀 잘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저도 좀 하면서 왜 이렇게 없지 하면서 좀 많이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가 보면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일 건축물 어쨌든 공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스타트 건축 스타트라고 봤을 때 그 미국 하버드 연구센터나 뉴욕 펄만 부동산 센터에서 보면은 그 과밀 거주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싶어도 집에 가면은 오버 크라우딩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그 문제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게 특정 인종들한테 더 심하다. 다시 말해서 소셜 디스턴싱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 교수님 말씀하신 코멘트 그 공간의 중요성을 좀 느꼈고 또 한 가지 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정치적 성향 변수를 제가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지금은 제가 데모크랏 그다음에 두 개를 양분한 2항으로 나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작년 그 미국 대선 그 스테이트별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58%로 바이든 이겼는지 48%로 이겼는지 요거를 가지고 좀 연속 변수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또는 그 기존에 있는 다른 그 정치적 성향, 주별 다른 정치적 성향 변수들 조사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 연구에서 정치적 성향 변수가 강조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이 더 제가 뭔가 학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서일원 교수님 말씀하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종속 변수를 제가 2항으로도 봤는데 헤지턴트하다, 헤지턴트하지 않다. 근데 역시 세 가지 그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좀 더 스펙트럼을 좀 이렇게 연속적으로 제가 한번 또 테스트를 하고 마강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노미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종과 정치적 성향의 상호작용인데 한 가지 정말 아쉬운 게 하우스홀드 펄스 서베이에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그것과 인종을 인터랙션을 해볼 텐데 그게 없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이제 주단이 좀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아까 그 김민지 교수님 말씀처럼 주 단위에서라도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코멘트에 대한 소중한 코멘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브라운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종합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그 코멘트 중에 많은 코멘트들은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에서 거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이 고민했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 방법론에서도 SEM나 그 네트워크 분석도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분석 방법론은 분석 방법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individual control variables에 대해서는 이 서베이 한계는 그거 굉장히 적어요. 그 교육 수준 같은 변수도 없고, 그리고 그냥 완전히 기본적인 control variables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수도 그 area 변수도 그것도 아마도 그 subjective well-being 그 theory로 연결해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조언 좋게 받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저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전혀 뭐 문제가 없게 잘 이해를 했습니다. 저기, 오늘 두 분의 발제, 그 다음에 세 분의 토론, 너무나 유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정말 딱 맞춰가지고, 오늘 세션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발제 내용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토론도 굉장히 날카로웠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정말 지금 이제 5분, 그다음 저까지 6분 정말 큰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가 박수를 치면서 이거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나중에 이 녹화본을 보시는 청취자,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세션은 박수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